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28대 충북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된 최석진 회장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자,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요즘 많은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활동에 제약도 많은 상태에서 회장으로 선출돼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북지방변호사회라는 거는 이제 그 단순하게 시청자들은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충북변호사회에서 하는 일 또 뭐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변호사법에 보면 그 지방법원 관할 그 구역 내에 예. 한 개의 지방 변호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따라서 그 충북에서 활동하는 모든 변호사들은 충북 지방 변호사회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한 현재 180명 정도의 회원이 청주, 충주, 제천, 영동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 중에서 한 130명 정도는 청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지방 변호사회는 그 소속 변호사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회장으로 28대 회장으로 당선이 되시고 그 회장님께서 어떤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변호사회를 이끌 수 있는 뭐 다양한 계획이 있을 텐데 특히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먼저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회원들의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도민들이 우리 변호사들과 지속적으로 상담과 어떤 선임을 위한 자문 변호사 약정이든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 먼저 변호사법 76조는 그 지방 변호사회가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충북 지방 변호사회는 그런 기능이 약간 좀 미흡하다 판단이 돼서 예.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회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것도 모바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충북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그 지역 변호사들과 자문 또는 고문 변호사 약정을 체결하고 또 반드시 뭐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뭐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예. 자연스럽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이나 생긴 후에 변호사들과 상담하고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충북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명 정도의 유능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많은 주민들께서 청주 아니면 충주, 제천, 영동 이 충북 지역이 아닌 예지의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오히려 충북 지역의 변호사들을 선임을 하게 되면 예지 변호사들을 선임할 때보다 더 적정한 그 낮은 가격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좀 더 이제 시민들과 다가가는 그렇죠. 변호사 그리고 시민들과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역할을 하는데 예. 지역 주민들께서도 예지에 있는 변호사들과 뭐 상담만 해도 괜찮지만 그보다는 더 먼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고 그 선임을 하고 하는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만큼 우리 지역에 유능한 변호사가 많은데도 그 홍보가 부족해서 그 단순하게 외지에 있는 뭐 서울, 경기도에 있는 변호사가 마치 무슨 뭐 변호를 잘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 예.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좀 그 스킨십을 통해서 바꿔주겠다 어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시겠죠. 또 특히 요새는 그 플랫폼 변호사라고 해서 그렇죠.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모바일 서비스가 네네. 일상화되면서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접근이 쉬운 어떤 모바일에 접근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 지역에 어떤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북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교차되는 분들과 협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 역할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개시 및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는데 이에 따른 변호사업계에도 변화가 있는가요? 당연히 있죠. 어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네.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경찰이 사실 대부분의 그 사건을 수사를 하고 했지만 결국 종결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그 경찰이 사실상 1차 종결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이 6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상실한 상태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또 하나는 기존에 검찰이 하던 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그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하는 그 수사의 중요성이 그만큼 많아진 만큼 저희 변호사들로서도 피해자든 피의자든 경찰 수사에 저희가 더 참여해서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려도 있고 또 기대도 많이 걸고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아직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떤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재판을 할 때 예. 보통 보면 검사 측이 있고 변호사 측이 있고 그 재판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사권이 이게 분리가 됐을 경우에는 검사 측이 또 나와서 그걸 하나요? 아니면 중대 범죄만 아니요. 나오나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좀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네. 수사에 대해선 그 검찰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사권, 수사 종결권을 그 중에 6대 범죄만 빼고 경찰에 이관을 했지만 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을 검찰이 하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기소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럼 재판의 변화는 특별하게 예, 없겠군요. 재판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네네. 자, 이와 함께 그 공수처 또 이어서 또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 회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갈등으로 그 윤석열 지금 전 검찰총장이죠. 전격 사의를 했고 또 이에 대한 그 변호사회 대한변협에서도 중수청 설치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부작용 내지 우려되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이미 대한변협이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개혁 입법도 다 바람직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최근 공수처 설치 또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형사 사법 체계가 변동이 왔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 그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시행이 되면서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 또 새로운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어떤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여론도 분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가의 뭐 백년지 대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대한변협이 성명을 발표했듯이 장기간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혼란이 또 우려되고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자, 로스쿨 결혼 보충제 연장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학생이 아닌 교수를 위한 제도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고요. 또 로스쿨 발전을 위축한다는 또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도 학생을 위한 제도냐, 로스쿨을 위한 제도냐
라는 어떤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저희 대한변협과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이미 로스쿨 결혼 보충제에 반대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나아가서 변호사 시험 선발 인원도 현재 한 1,7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1,200명 정도로 줄여야 된다. 이런 성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애초에 이 로스쿨 결혼 보충제가 도입이 된 것은 그러니까 결혼 보충제라는 것은 로스쿨생이 법전을 다니다가 자퇴를 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예. 그 다음 연도에 그 결혼만큼 그 10분의 1 입학 정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 제도는 로스쿨 도입 초기에 그 제도의 안정화, 정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 이 결혼 보충제가 뭐 10년, 20년, 30년을 예정하고 도입된 제도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또 결혼 보충이라는 말에서 나올 때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그 등록금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로스쿨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따라서 지금 현재 10년이 지나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에 이거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이미 연장이 됐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더구나 그 한국의 변호사 수 증가율은 다른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봐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11년과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변호사 수 증가율이 9.2% 정도입니다. 독일은 6.5% 정도입니다. 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 일본도 31.4% 정도입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은 104.9%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요. 7년 사이에 배가 넘는 변호사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많은 변호사를 배출함으로써 뭐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각 로스쿨도 전문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그 시험 통과를 위한 어떤 학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혼 보충제가 아니라 다른 더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또 비판을 하는 측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비전문성 결여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변호사 전체의 어떤 뭐 이미지라든지 어떤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고. 예. 예, 그렇군요. 자, 국선 변호인을 구할 때 구속이 되거나 재판에 넘어가야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사 시작 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변호인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실현 가능 여부를 떠나서 저는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어제 법무부가 그 체포된 피의자에게 그 수사 시작 단계에서 형사 공공 변호인을 선임해 주겠다. 네네. 그런 취지의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영장 실질 심사나 아니면 기소가 돼서 그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서 선임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수사 시작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준다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저희 변호사회는 법무부의 형사 공공 변호인제 추진 계획이나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원의 국선 변호인 그 선임 관리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해서 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변론을 담당하는 주로 변론을 할 것은 앞으로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호사들입니다. 예, 예. 근데 이 법무부든 법원이든 변호사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실질적으로 국선 변호 활동을 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고요. 두 번째는 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계획의 문제는 그 기소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검찰도 법무부 소속이고 또 기소도 법무부에서 하고 그렇죠. 변론도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기소와 변론을 어떻게 보면 상반된 활동을 한 부서가 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법원은 심판을 하는 기관인데 그렇죠. 심판을 하는 기관이 변론할 변호사까지 선임해주고 관리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변협도 이런 측면에서 성명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언젠가는 형사 공공변호인제가 도입이 돼서 수사 시작 단계부터 경찰 수사 시작 단계부터 피해자든 가해자든 주로 피해자겠지만 변론을 하게 되면 인권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게 인권을 위해서는 뭐 실현이 필요하지만 네. 이게 자칫 부작용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법무부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결국 변호의 어떤 역할까지도 통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역할이 그 축소되거나 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도 소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또 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체포된 피의자라고 특정을 했지 체포된 피의자의 자력이나 뭐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형사 공공변호인을 선임을 해주면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형사 공공변호인으로 선임이 되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계속 입회를 하고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 보수 문제는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어떤 관계 설정도 좀 힘든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서로가 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에서 도입이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청주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큽니다. 뭐 이거는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청주 가정법원 설치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조만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능성 충분히 있죠. 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인데 가정법원을 설치하려면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네.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정법원이 있는 것은 뭐 서울시를 비롯한 5대 광역시, 또 최근에 인천이나 수원, 또 울산이 설치가 됐고요. 창원의 경우에는 2025년 3월달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그 가정법원이 없는 어떤 자치단체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딱 네 군데입니다. 예, 예. 근데 울산 인구가 한 114~5만 정도고요. 충북 한 160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인구 비례로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또 그러니까 가사 사건 비율만 그 숫자만 봐도 청주와 창원은 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어디는 설치가 되고 어디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법률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죠. 또 이 그러니까 가정법원 설치는 법률이 발의되고 실제 설치되기까지 작게는 5년에서 길게는 9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 청주도 또 저희 변호사회도 충북지방변호사회도 이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작년 8월경에 청주 소원구 국회의원인 이장섭 의원이 그 청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충북지방변호사회도 유치 활동을 활발히 하려고 했는데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죠. 모든 게 좀 중단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그 충북 지역의 현재 인구로 봐서 볼 때는 충분히 설치가 돼야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약한 곳이 좀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또 예. 못지않게 클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지역 현안과 관련해 우리 충북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현재 충북지방 변호사회는 지난 코로나 사태 때부터 충청북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평소에도 청주지방법원이나 청주시청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충북 지역의 주민입니다. 또 주민으로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이웃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 변호사회는 올해 처음으로 공익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공익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담과 소송 업무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공익적인 그 사업이라면 그 일반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있는데 이게 나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지만 누군가는 나서서 대응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러니까 나서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회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시민들과 그 변호사회와 눈높이를 좀 낮추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변호사 하면 뭔가 문턱이 높고 다가가기 좀 어렵다 이런 이미지가 좀 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뭐 행사라든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네네. 이게 어떤 행사를 하고 소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도 주변의 지인들과 많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변호사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나 이런 거로 만나기 때문에 변호사가 가까워진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이 모든 게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죠. 뭐 상담을 받으러 가려고 해도 방문하는 게 힘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낯설었죠. 네네. 중학교 입학할 때 낯섭니다. 지금도 낯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도. 네네. 그런 것처럼 오늘 방송도 좀 낯설죠. 낯서신가요? 예, 엄청 낯섭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 변호사는 다른 무엇이 아니다.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와 상담하지 않습니까? 진료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밥을 먹으면 농부들이 농사 지은 쌀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런 것처럼 변호사도 자기가 아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 아닐까. 다른 특별한 방법은 제가 보기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관예우 문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뭐 전관예우 때문에 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전관예우가 좀 많이 사라졌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사라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 문제는 어떤 정의의 문제, 공정의 문제, 재판의 독립의 문제, 예.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재판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정의롭고 공정하게 보여야 됩니다. 누가 볼 때 공정한 재판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겠죠. 신뢰를 잃은 재판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또 재판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쌍방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죠. 그렇죠. 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누구에게 유리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하면 그 상대방, 다른 쪽은 당연히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 공정한 것이냐, 이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전관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관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사건 중에 전관 변호사가 수임료를 몇십억을 받았다, 그렇죠. 어떻게 됐다, 판사에게 부탁을 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돈을 많이 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재판의 존재 가치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관 예우의 문제는 법원 스스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과연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만의 어떤 사고방식이 있겠죠. 우리는 항상 공정하다. 우리는 항상 정의롭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은 국민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방지 대책도 국민의 시각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앞으로 계획과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변호사의 회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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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새 점점 많은 문제가 자율적인 해결이 아니라 법원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은 판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켜야 할 절차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법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 전문가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나 이런 다음이나 이런 포털 찾아보면서 직접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 승용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직접 망치 들고 승용차를 만들거나 휴대폰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숟가락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거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과장되면 네. 과장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듯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최석진 회장님께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를 하셔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 또 공정한 사회 또 정의로운 사회 구현 우리 지역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지방변호사회 최석진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